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3년 정도 만남을 이어온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길 가다가도 마주치면 한 대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싫은 사람으로 정리되었는데요. 살면서 누구나 겪기 싫은 순간이 바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또한 누군가에게 배신을 준 적도 받은 적도 없이 살아온 사람인데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니 정말 한동안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더 이상 이런 사람과 마주칠 일도 없고 불편한 일도 없어 후련하지만 다시 생각해도 너무 열받는 사람인지라 이렇게 사연으로나마 분을 해소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처음 만나게 된 곳은 집 근처 카페였습니다. 저는 평소 내향적인 성향으로 시끌벅적한 곳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는 주말이면 혼자 인적이 드문 조용한 카페에 가서 책을 읽기도 하고 혼자 조조 영화 혹은 심야 영화를 보곤 하며 취미 생활을 즐깁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카페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경을 낀 키가 훤칠한 남성분이 다가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저번부터 봐왔었는데 너무 제 이상형이라서요. 혹시 남자친구 있으실까요? 네? 아, 남자친구는 없는데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아, 저 혹시 실례가 안 되신다면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이 카페에서 책 읽으러 혼자 자주 오는데 올 때마다 계시더라고요. 매번 읽으시는 책도 저랑 비슷한 장르로 많이 읽으시고 괜찮으시다면 책 친구만이라도 안 될까요? 저는 평소에 길을 가다 연락처를 묻는 경험이 거의 없었던 터라 그 순간이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할지도 모르겠고 한참을 얼버무리다 주변 사람들의 눈 의식에 민망한 나머지 헐레벌떡 번호만 드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첫인상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없기에 저도 그냥 책 친구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와는 2달가량 정도를 연락하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도 저와 같은 내향인이었고 조용한 취미 생활을 하면서 휴식을 하고 에너지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자친구 또한 주로 책을 많이 읽는 편이어서 그런지 서로 공감대 형성이 잘 되었고 책 관련 이야기로만 해도 몇 시간은 거뜬히 대화하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연락도 하며 중간중간 함께 카페에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갖기도 하고 어느 날은 점심 혹은 저녁도 함께하는 날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차츰차츰 저희는 서로에게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3개월 후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와 동갑내기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도 편하게 할 수 있었고 대화도 잘 통해 더 금방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서로 유머 코드도 잘 맞았고 성향도 비슷했죠. 인물도 제 기준에는 잘생긴 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남자친구의 장점은 검소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자취 생활을 하던 남자친구는 시켜 먹는 것보다 음식을 해 먹는 생활을 오래 해왔고 자차 이용보다는 대중교통 혹은 도보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데이트할 때에도 제휴 할인을 많이 알아오는 편이었고 늘 원가보다 저렴하게 이용하려는 편이었죠. 예를 들면 요즘은 영화 한 편을 봐도 1인당 14,000원부터 많게는 좌석에 따라 그보다 더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동네 중고마켓을 이용해서 저렴하게 올려진 중고 티켓을 구매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중고 티켓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영화를 보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매번 데이트마다 영화를 보는 건 아닌지라 그렇게 중고 티켓이 올라오게 되면 구매해서 함께 사용하곤 했습니다.
또한 데이트도 주로 도서관이나 서점을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카페에 있다 보면 어쨌든 음료 한 잔은 꼭 시켜야만 하니 책만 읽고 싶을 때는 오히려 서점 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죠. 저도 평소 책 읽는 걸 워낙 좋아하는 편인지라 한번 서점에 가면 3시간은 기본으로 책을 읽거나 구경도 하고 사기도 합니다. 이렇듯 저희의 데이트 코스도 서로에게 딱 맞는 취향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생활 습관은 집에서도 돋보였습니다. 하루는 남자친구의 자취방을 구경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깔끔해 정석처럼 보이더군요. 필요한 물건들만 구비되어져 있고 침실이며 거실이며 정말 정리동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평소 게임도 안 하는 터라 남자들이 흔히 하는 컴퓨터나 게임기 하나 없었습니다. 흡연도 20대 초반에는 군대에서 어쩔 수 없이 배워서 하게 되었지만 전역하자마자 끊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되는 지출도 있고 몸에 해롭다고 하니 바로 끊어졌다며 덤덤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에 정말 신랑감으로 더없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검소한 남자친구의 습관이 저에게 불편감을 느끼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 회식으로 전날 무리하게 과음을 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다음날 출근 시 늦잠을 자버리는 바람에 출근길에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출근해야만 했었죠. 평소에는 주로 버스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웬만해서는 늦잠을 자거나 지각하는 일이 극히 드문데 그날은 몸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택시를 타고 출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에 남자친구의 반응이 냉담했습니다. 어제 너무 과음했나 봐. 평소에 안 하던 지각도 하고 늦게 일어나서 급하게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나오니 버스도 다 놓친 거 있지? 어쩔 수 없이 택시 타고 출근하고 있어. 어제 진짜 술 안 먹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너무 흥에 오르셔서 다른 직원들도 같이 마셔드린다고 엄청 애먹었어. 택시를 타고 출근한다고? 그 거리 택시 타고 가면 금액이 얼만데 택시를 타?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양해 구하고 늦어도 버스를 탔었어야지. 그리고 무리인 것 같았으면 네 선에서 끊으려고 했어야지. 아니면 말씀을 드리던가. 요즘 세상에 억지로 먹이는 회사도 없는데 왜 과장님 탓을 하고 있어?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 알람도 딱 잘 맞추고 미리 술 깨는 음료라도 하나 마시고 자던가 했었어야지. 아니면 아침에라도 먹었으면 지각을 했겠어? 다음부턴 절대 택시 타지 마. 아니,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다 똑같이 마시고 있는데 그중에서 나만 못 마시겠다고 빼면 나를 더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뭐 맨날 택시 타? 오늘처럼 어쩔 수 없이 택시 타고 가는 것도 손에 꼽는데 너무 뭐라 하는 거 아니야? 물론 택시비 많이 나오겠지. 근데 양해를 구하고 어떻게 늦게 가라는 거야? 자기도 같이 사회생활하는 사람이라면서 이걸 이해 못하는 거야? 나는 회식 가서도 술 때문에 다음날 지장 생길 것 같으면 바로 말씀드려. 더 먹으면 안 될 것 같다고. 근데 그거 하나 말 못해서 다음날 지각을 한다고? 그건 네 문제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알아서들 1차만 갔다가 요령 있게 쓱 빠지는데 왜 너는 여태 그걸 못해서 아직 2차, 3차까지 끌려다니는 거야? 적당히 치고 빠지는 것도 네 능력이야. 그러니까 오늘같이 허둥대고 안 써도 되는 택시비나 쓰고 있지. 회식 빠지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각자 회사 분위기랑 스타일이 다른데 어떻게 자기랑 매번 똑같을 수 있겠냐고. 아침부터 정신도 없는데 자기까지 왜 그래? 택시 탔다고 엄청 뭐라 하네. 잔소리 그만하고 자기 일이나 해. 남자친구는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제가 평소에 잘 타지 않은 택시를 어쩌다 한번 타는 날이면 이렇게 사람을 달달 볶아대죠. 남자친구도 저와 같은 직장인이면서 늘 저보고 제가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회식 문화가 얼마나 좋아졌는데 아직도 질질 끌려다니냐며. 남자친구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정말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옛날 문화를 좋아하는 상사가 있으면 빼는 건 여전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전혀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저의 소비 생활에도 간혹 간섭하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소품들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것들은 모으는 것도 제 취미 중에 하나고요. 요즘은 또 열쇠고리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가방에 조그마한 인형을 걸어둘 때도 있고 저희 집에 장식품으로 진열해 놓을 때도 있습니다. 저 또한 자취 생활을 하고 있어서 저의 집은 오로지 저의 스타일로 꾸며놓은 상태인데 남자친구는 저희 집을 올 때마다 자질구레한 게 왜 이렇게 많냐며 툴툴거리죠. 이건 못 보던 장식품이네? 또 샀어? 며칠 전에 새로 생긴 소품 가게 구경하러 갔다가 너무 귀여워서 하나 샀어. 엄청 귀엽지? 진짜 이런 쓸데없는 자질구레한 걸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야? 돈 아까워. 이런 것들 살 돈으로 돈을 모았으면 괜찮은 옷이나 신발이라도 하나 샀겠다. 내 취미고 내 취향이야. 존중해줄 건 존중해주라고. 그리고 옷이나 신발엔 내가 욕심이 없는 걸. 내 유일한 힐링이 이런 소품 가게 가서 구경하고 아기자기한 물건 사는 건데 왜 그래? 내가 다른 데 허투루 돈 쓰는 것도 아니고 진짜 비싸봤자 10,000원 돈인데 이 정도는 살 수 있지. 그리고 내가 내 돈으로 사는 건데 뭐 어때? 10,000원은 큰 돈 아니야? 그것도 한 푼 두 푼 모으면 1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되는 거야. 그런 자질구레한 데 쓰는 돈이 허투루 돈을 쓰는 거라고. 집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사는 거 아니면 나는 좋지 않은 습관인 것 같아. 너도 알잖아. 나 필요 없는 물건 사는 거 딱 질색인 거. 나중에 결혼하면 이런 거 놔둘 자리도 없게 만들 거니까 알아서 이제 조금씩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남자친구는 제가 사는 것들은 거의 다 필요 없는 물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집만 오면 그렇게 잔소리를 해대죠. 벌써 결혼하게 되면 제 소품들은 다 없애버릴 거라고 울음장을 놓는 남자친구였습니다. 저도 쉽게 져주는 스타일은 아닌지라 그냥 한 번 듣고 흘려버리고 맙니다. 남자친구의 소비 습관은 연애 초기에는 좋은 면들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데이트 시에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일이 종종 자주 생기곤 하였습니다. 데이트를 하게 되면 주로 서점이나 도서관 데이트를 하고 저녁을 먹으러 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함께 하러 가면 지난번에 본인이 저녁을 사주었으면 이번에는 제 차례라는 걸 꼭 언급합니다. 저도 압니다. 암묵적이게 지난번 데이트할 때 남자친구가 저녁을 샀으니 이번에는 내가 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있는데 굳이 꼭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 제 기분 탓일진 모르겠지만 제가 사야 하는 차례가 오면 꼭 그렇게 비싼 음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초밥 오마카세 집을 가고 싶다는 둥, 갑자기 요즘 몸이 허약한 것 같다며 소고기가 생각난다는 둥, 별 말 없이 저는 그냥 사줍니다. 하지만 사주고 나면 항상 뭔가 찜찜한 기분이 맴돌긴 했었죠. 그렇게 돈을 쓰니 많이 옥신각신하면서도 또 요리면 요리, 청소면 청소, 고장나면 수리까지 못하는 게 없는 만능 남자친구였습니다. 돈 가지고 잔소리만 안 하면 저에게 있어서는 좋은 신랑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돈을 너무 절약하려는 성격이 제게 너무 불편감을 느끼게 할 때도 있지만 어느 정도 맞춰가기도 하고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될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랑도 만난 지 3년이 다 되어 가니 이제 슬슬 결혼 이야기도 서로 오가기 시작했었죠. 지금도 돈 쓰는 것에 예민한 남자친구가 결혼 준비를 하면 얼마나 더 예민하게 굴까 사실 걱정은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결혼은 일생에 한 번뿐이고 필요에 따라 돈이 사용되는 거는 제한을 하지 않겠다고 해주더군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결혼은 그래도 목돈이 많이 들어가는 행사인 것을 인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론 너무 다행이었죠. 그리고 저보다는 더 아껴 쓰고 절약하는 습관이 큰 남자친구이다 보니 함께 살면 돈은 잘 모이겠다라는 긍정 회로를 돌렸던 것 같습니다.
결혼 준비를 위해 모아놓은 돈은 각자 비슷했었습니다. 제가 1억, 남자친구가 1억 2천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씀씀이가 큰 편은 아니었고 주말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질주도 많이 없었기에 적지 않은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에 저희 부모님이 1억, 남자친구 부모님이 3천만 원 정도 보태주신다고 하셔서 결혼 준비하는 데에 있어 재정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각자 모아놓은 것만 봤을 때는 제가 본인보다 적게 모아서 처음엔 툴툴대려다가 저희 부모님이 1억 보태주신다니 입이 귀에 걸렸더라고요. 너무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얄밉게 보여서 저희 부모님께도 5천만 원만 보태달라고 말씀드리려다가 이왕 보태주시는 거 집이라도 제가 원하는 집으로 구하고 싶어서 그냥 받기로 했습니다. 결혼 준비 중에 남자친구의 돈 간섭은 변함은 없었습니다. 스드메 예약을 할 때에도 여러 업체를 다 비교해 보면서 그중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성비가 괜찮은 업체를 몇 군데 추려서 그 안에서 결정하게끔 권유하였고 100%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돈 때문에 잔소리를 들을 바에 남자친구가 원하는 금액 선에서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업체를 선택해보자 싶었습니다. 평소에도 결혼식은 1시간짜리 행사라고 생각해오던 저는 다행히 스튜디오 촬영이나 드레스에 그렇게 큰 욕심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저렇게 가성비를 따지고 금액을 따져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었죠. 남자친구의 두 번째 단점이라고 할 것은 바로 어머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마마보이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마마보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결혼식 준비 중에 여러 스드메 업체들 견적들을 내보았을 때도 어머님의 참견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며 식대며 심지어는 예식장 스타일도 블랙홀을 할지 화이트홀을 할지 제 의견보다는 어머니가 추천해 주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의사를 표했었죠. 이 세 군데가 그나마 가장 가성비 좋고 무리하게 비용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한번 볼래?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는 블랙홀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객으로 부모님들 지인도 오실 텐데 너무 어두컴컴한 하면 앞이 잘 안 보이고 눈도 침침해지니까 우리 엄마는 화이트홀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네? 나는 내 피부 색조가 그렇게 밝은 톤이 아니라서 오히려 신부가 돋보이게 하는 블랙홀이 나을 것 같아. 그리고 블랙홀이라고 다 암흑처럼 어두운 것도 아니고 조명도 잘 비춰주잖아. 이것저것 하나하나 다 맞춰드릴 수는 없어. 굳이 어르신들 입장에서 맞춰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그것도 그렇지만 내가 말한 예식장이 주차하기도 편하고 식대도 저렴해서 많이들 선호하는 예식장이래. 이왕 멀리서 발걸음 해주시는데 여러 방면으로 장점이 좋은 곳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한테 있어서도 가격 부담 없고 오신 분들도 기분 좋고 서로 윈윈하는 거지. 우리 엄마는 고향의 여수라서 경기도까지 가족분들이 오시려면 엄청 먼 걸음 하셔야 하는데 오셨을 때 불편감도 없고 예식장도 예쁘면 더 좋지. 자기 말대로 먼 걸음 하셔서 오시는 거면 더 괜찮고 성의 있는 식사를 대접해드리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식대가 저렴하면 그만큼 사람도 많고 회전율도 늦고 더 정신없을 거야. 뷔페식이라면 더더욱 음식 하나 받는데 줄도 오래 서야 하고 식대가 낮으면 그만큼 음식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 차라리 좋은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싶은 거라면 호텔 예식장으로 해서 앉아만 계셔도 식사가 나오게끔 해드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호텔에서 하면 당연히 주차 자리도 여유 있고 좋겠지. 뭐? 호텔? 예식장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이야기하는 거야? 겨우 1시간 결혼하는데 몇백이나 들어가는 그건 너무 돈 아깝지. 나는 호텔 생각도 안 했어. 물론 앉아만 있어도 음식이 나오는 건 좋지. 근데 오시는 분들이야 두 다리 두 팔 다 멀쩡하실 텐데 뭐하러 앉아있어? 줄 조금 기다려서 받아오면 될 것을. 1시간 결혼식에 몇백을 드리는 건 그냥 공중에 돈 뿌리는 거나 같은 거라고. 호텔은 진짜 아니야. 우리 엄마 말대로 하는 게 좋다니까. 남자친구와 예식장 하나를 결정하는 데에도
조율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결국 논리라기보다는 저렴하게 하고 싶은 마음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어머니가 말하는 게 옳다라는 주장이 너무나도 강했기에 제 얘기는 남자친구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의 저소비 스타일에 옥신각신하며 결혼 준비를 하던 중 갑작스런 사고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저희 어머니가 운전 중에 눈길에 미끄러워 사고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사고 연락을 받고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다른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미끄러진 차량이 도로 벽면으로 들이받아 어머니만 다치신 것 같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순간적인 접촉사고로 등과 허리 쪽을 다치셨습니다. 평소 건강관리를 워낙에 잘해오셨던 저희 어머니는 나이 60세가 넘으셔도 고혈압, 당뇨 하나 없으시고 입원 한번 하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갑작스런 사고로 입원을 하시게 되니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급하게 입원하여 여러 검사를 해본 결과 목부터 해서 등과 허리 쪽에 디스크가 다발적으로 터져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 부위만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위를 한꺼번에 해야 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래서 당분간 엄마 곁에서 간호하게 될 거라고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걱정해 주는가 싶더니 점점 뒤로 갈수록 수술비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무슨 날벼락이람. 갑작스럽게 수술이라니. 어머님 괜찮으셔야 할 텐데. 근데 수술비는 얼마 정도 든대? 한 부위만 하는 게 아니라면 부위별로 금액이 또 다르게 축정되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여러 부위라서 1,000만 원 정도는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 금액이야 어쩔 수 없지. 내가 걱정하는 건 수술 부위가 많으니까 마취 풀리고 나면 엄마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야. 뭐 1,000만 원? 아무리 허리 수술하시는데 무슨 그만큼이나 돈이 들어? 수술비 말고도 입원비에 치료비에 돈이 엄청 깨지실 거 아니야. 그러게 운전 좀 조심히 하시지. 평소에 운전도 서투르신데 하필 눈가에 차가 미끄러지다니. 어머님 실비도 없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 그럼 그 큰 돈을 어떻게 내시려는 거야? 요즘 세상에 실비 없는 사람도 참 드문데 부모하시지 참. 설마 딸인 너한테 내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엄마도 조심히 운전하셨을 거야. 엄마라고 그렇게 사고 날 줄 알았겠어? 실비야 없지. 그건 뭐 해당상 안 되는 거고. 근데 우리 엄마 수술비에 네가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야? 내가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내가 낼 수도 있지. 그게 무슨 문제라도 돼? 결혼 준비 중에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그리고 우리 결혼 준비에도 들어가야 하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그 정도 치려면은 어머님 아버님 선에서 해결해야지 어떻게 너가 낼 생각을 하는 거야? 웬만하면 너가 해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혹시라도 너가 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 결혼은 조금 더 미루는 거로 하자. 아무래도 수술하시고 경과 관찰도 지속해서 하셔야 하고 입원비, 치료비, 수술비에 또 퇴원하시면 재활치료도 하셔야 할 수 있잖아. 그럼 재활치료비는 돈이 얼마야? 그리고 너가 곁에 있으면서 챙겨드린다고 또 돈 들 텐데 모아놓은 결혼비용에서 계속 사용될 거 아니야. 당장에 내 돈으로 하게 된다는 이야기도 안 했는데 너무 멀리 생각하는 것 같네. 당장에 엄마 곁에서 돌봐드릴 수 있는 보호자가 나라서 내가 계산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내가 계산할 거야. 저기 말대로 결혼식은 조금 미루자. 나도 지금은 우리 엄마 아픈 게 더 우선이라서 이 와중에 돈 생각하면서 결혼 준비하면 나도 정신없고 예민해질 것 같으니까 결혼식은 나중에 이야기해. 어차피 지금 예약해둔 것도 얼마 없으니까 그것들은 다 취소해둘게. 1, 2년 늦게 한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때 되면 다시 생각나겠지. 남자친구는 조금이라도 저희 엄마 수술비에 제 돈이 들어갈까봐 금세 예민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실비를 따로 넣어두시진 않으셨습니다. 이유야 개인적인 성향이시겠지만 실비를 들어놓지 않았다는 점과 앞으로의 치료에 들어갈 돈이 상당하다며
남자친구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빨리 했었어야 했는데 이땐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다치시고 나서 한동안 곁에서 간호해드리느라 바쁘게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한 달을 무급 휴가를 사용해서 곁에 있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거동도 힘드시고 챙겨 드시는 게 힘드실 것 같다 옆에서 도와드리고 그 후로는 어머니도 혼자 조금씩 움직이시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어머니 간호에 있어서 남자친구와의 연락도 띄엄띄엄 하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첫 전화의 이야기가 또 수술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목소리 듣기가 어렵네. 어머님 옆에서 간호해드린다고 정신없겠다. 무슨 간호를 무급 휴가까지 써가면서 해드리는 거야? 한 달이면 돈이 얼마야? 아 참, 근데 어머님 수술비는 얼마 정도 나오셨어? 많이 나오셨어? 한 달 무급 휴가로 한다고 내 재정이 흔들리는 것도 아닌데 뭘. 수술 비용은 1,000만 원 조금 넘게 나오긴 했었어. 재료대도 비급여행 항목이 제법 있다고 들었었고 좋은 의료 장비가 사용돼서 비싼 거라고 생각하고 말아서.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엄마 수술비에 관심이 많은 거야? 지난번에도 계속 수술비 가지고 사사건건 토달고 이야기했으면서 아직도 수술비 이야기야? 아니, 디스크 수술이야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니까. 그리고 궁금해할 수도 있지. 무리하게 수술비 낸 건 아닌가 싶어서. 우리 엄마가 이런 쪽으로는 정보를 잘 알고 있거든. 엄마한테도 이야기해주니까 안 그래도 디스크 수술은 원래 자체에도 비용이 많이 붙는데 여러 부위면 1,000만 원도 좋게 넘을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러고 이후로도 계속 돈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지금 이 와중에 결혼 준비까지 하면 힘들다면서 결혼 미루라고 이야기해 주셨었거든. 그래서 너한테도 이야기했었던 거야. 안 그래도 들어보니까 수술비 엄청나게 나왔네. 역시 엄마 말을 잘 들어야 해.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우리 엄마 말이 틀렸던 적이 없어서 웬만하면 엄마 말 굉장히 잘 듣거든? 이거는 마마보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유독 많이 현명한 편이야. 우리 엄마였으면 그 병원에서 수술 안 했을 거라고 하더라고. 비싸다고. 더 알아보고 가시지 그랬어. 우리 엄마는 아는 병원 직원들도 많아서 여기저기 지인 등록도 해놓고 할인도 많이 받으시고 하시더라고. 급하다고 무턱대고 아무 큰 병원 가는 게 아니라 유명하고 잘하는 곳에 가셨어야지. 어머님도 너처럼 좀 충동심이 있으신가 봐? 어? 충동심?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에이, 맞잖아. 너 맨날 필요 없는 자질구레한 소품 같은 거나 사고 그것도 다 충동심으로 구매하는 거잖아. 아무리 귀여워도 귀여운 것으로 그쳐야지. 귀엽다고 다 사버리면 돈이 얼마야? 어머님도 좀 여러 군데 잘하는 병원으로 알아보고 신중하게 수술하셨어야지. 우리 엄마한테 먼저 말해줬으면 곧바로 알아봐 주셨을 텐데. 그러면 비용이 1,000만 원까지는 안 나왔을 수도 있다고. 너무 성급하게 수술하셨어. 적어도 수술할 생각이었으면 병원은 최소한 3군데는 알아보고 견적을 보고 가시는 게 맞다고. 괜히 아무 데나 갔다가 돌팔이면 어쩌려고 그래? 진짜 너 미친 거 아니야? 당장에 디스크가 터져서 급하게 수술하신 건데 이 와중에 좋은 병원 저렴한 병원 따질 시간이 어딨어? 그리고 엄마가 수술한 병원도 우리 아빠가 일하는 곳이라서 당연히 그곳으로 간 거야. 그렇게 궁금해하던 수술비도 물론 직계가족 할인도 있었지만 내가 수술비 낼 일도 전혀 없었어. 우리 부모님도 내가 내게 할 생각 없으셨고 내가 우리 가족 직업 같은 거 웬만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잘 이야기 안 하는 편이거든? 지인이라고 좀 잘 좀 봐달라. 조금만 깎아달라. 지인 등록해달라. 매번 이럴 때마다 번거롭게 굴고 중간에서 내가 더 난감해서 일부러 아무 말 안 하고 지내는데 우리 아빠 그 병원 병원장이야. 근데 그 병원에 안 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 뭐? 병원장이라고? 그걸 왜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미리 알았으면 당연히 네가 수술비 낸다고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결혼식도 안 미뤄도 됐었겠네. 미루기는커녕 오히려 좋은데? 아버지가 의사시라니. 그럼 말이 달라지지. 근데 직업이 의사신데 딸 결혼식에 1억밖에 안 보태주신다는 거야? 아버님도 구두쇠시네.
아버지한테 다시 여쭤봐봐. 혹시 더 보내주실 의향 없으시냐고.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우리 결혼하는데 그 정도 보태주셨으면 됐지. 어디서 아빠 직업 보고 돈을 더 보태달라 말라야? 진짜 검소한 생활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김채문이 순 짠돌이에다 속물이잖아. 너 때문에 더 송신스럽고 정신없으니까 애초에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끊어! 저는 아빠 직업만을 보고 속물처럼 구는 남자친구가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검소한 생활은 좋았으나 그것은 제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검소하다 표현을 달았을 뿐이지 그냥 구두쇠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결혼식에 본인 돈 드리는 것보다 저희 부모님께 더 손 벌리려고 하는 걸까요? 설령 그렇다 한들 제가 저희 부모님께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께 더 주시길 원하는 게 진짜 말인가요?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 당분간 연락도 하지 않고 결혼의 결자도 꺼내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러고 며칠 뒤 저희 엄마는 완전히 퇴원하셨고 조금씩 재활치료를 받으시면서 회복 중에 있으셨습니다. 남자친구와도 한동안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었습니다. 저희 엄마의 수술비에 대한 집요한 행동에 정말 헤어지고 인연을 끊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는지 미운정까지 만들어 헤어지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후로는 본인도 아차 싶었는지 미안하다고 진지하게 사과를 하더군요. 결혼 준비 중에 큰 지출이 들어간다 생각이 들어 잠시 예민해진 거겠지 생각하고 한 번만 넘어가 주었습니다. 이후로는 금액적인 부분에서 저에게 일절 터치를 하지 않은 남자친구였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니 오히려 불안하고 낯설게 느껴졌었습니다. 제가 저번처럼 어쩌다 택시를 타고 출근을 해도 새로운 소품을 구매해도 잔소리 한 번 없고 오히려 더 귀엽고 이쁜 걸 샀다며 칭찬해 주더라고요. 남자친구의 갑작스런 변화에 조금은 의심이 들기 시작했었습니다. 혹시나 우리 집 재산을 보고 이러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직 확실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 조금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심스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며칠 뒤 남자친구는 다시금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결혼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 일이 떠오르기도 하였고 우리 결혼식에 예비 시어머님의 의견이 너무 개입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결혼 준비를 다시 하게 되면 또 똑같은 일로 다투고 스트레스 받게 될 것 같아 당분간은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모든 조건을 다 저에게 맞춰주겠다고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곳으로 결혼을 하자고 이야기하더군요. 우리 만나온 시간도 길고 그냥 진행하던 결혼 다시 준비하면 안 될까? 우리 엄마가 추천해줬던 곳은 아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가 하고 싶은 곳으로 하게 해줄게. 그래도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주인공이 신부가 원하는 예식장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도 들고 너랑 연락 안 하고 지냈던 시간 동안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많이 반성하게 됐어. 그래서 결혼식 준비하는 동안에도 그냥 너의 의견을 100% 반영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돈으로는 잔소리 안 할 테니까 다시 준비해보는 게 어때?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지금은 결혼 생각 안 하고 싶어. 아무리 돈으로 잔소리 안 한다고 했지만 또 언제든 부딪힐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어머님 말씀이라면 그렇게 충성스럽게 다 들으면서 어머님이 예식장 반대하면 그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려고 그래? 그때 가서 또 어머님 말씀 들어야 한다느니 어머님 말씀이 옳다느니 그런 이야기 듣는 것보다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싶어. 진짜 그런 일 없도록 할게. 약속해. 평소에는 나는 엄마 말이면 다 들어주려고 했고 우리 엄마도 나를 효자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더 엄마한테 잘해드리고 싶었던 것뿐이야. 결혼하게 되면 이제 내 배우자 될 사람부터 먼저 신경을 써야지. 그게 맞고 엄마가 서운하게 느끼시더라도 너를 우선으로 생각할 테니까 한 번만 믿어줘. 그리고 어느 정도 너가 원하는 스타일도 알았고 돈도 있겠다. 그냥 다 예약하고 준비만 하면 되잖아. 안 그래? 내가 더 신경 쓰고 잘할게.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줘. 아니면
우리 엄마랑 같이 셋이서 식사라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나 때문에 우리 엄마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게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 사실 우리 엄마 굉장히 온하고 다정하신 분이셔. 직접 보면 너도 생각이 달라질 거야. 너에 대해 엄청 궁금해하시기도 하셨고 보고 싶어 하셨어. 직접 만나 뵙고 대화해보면 너랑 또 잘 맞으실 수도 있잖아. 한번 만나보자. 어? 남자친구는 끈질기게 다시 결혼을 준비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본인이 지금껏 잘못 행동했던 것 같다며 연신 용서를 구했고 모든 결혼 준비를 저의 기준에 맞추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해 주었죠. 그 말에도 크게 마음이 요동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남자친구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어떤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일까 의심이 가득했었죠.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뵙는 것도 탐탁치는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를 통해 불편감을 계속 느껴왔던지라 직접 만나 뵙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게 있을까 싶었죠. 이미 남자친구를 통해 색안경이 쓰였고 남자친구는 엄마 바라기라는 생각이 가득했기에 그 모습을 직접 보는 건 더 불편할 것 같았죠. 하지만 어머님을 직접 뵈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하니 정말 속는 셈 치고 셋이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남자친구 말대로 온화한 인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익히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런지 여전히 제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과는 조용한 한식집에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처음 뵙는 자리인지라 많이 어색하고 정적만 흐르고 있었죠. 그래도 열심히 그 정적을 깨려고 남자친구가 제법 노력하는 듯 보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차분히 저를 소개하며 저의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앞에다 대고 자랑을 하니 매우 나쁘끄럽긴 하였으나 어지간히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구나 싶기도 했었습니다. 어머님도 익히 저에 대해 오랜 시간 이야기를 들어왔다며 듣기만 해도 좋은 성격에 아들의 신부감으로 딱 맞을 것 같아 항상 궁금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대화도 오가며 조금은 어색함도 풀리고 저도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고 큰 불편감 없이 대화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 한 번의 결혼이라는 주제가 언급되었는데 이 이야기의 말문을 연 건 다름 아닌 어머님이셨습니다. 안 그래도 못난 우리 아들 때문에 결혼도 미뤄졌다고 들었어요. 같이 준비하던 것들도 있는데 다시 준비해 볼 생각은 없어요? 제 딴에는 조언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일러줬던 것들이 너무 두 사람 결혼에 간섭하게 된 것 같아서 미안해요.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두 사람 좋을 대로 예식장이든 업체든 정해서 결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더 미뤄지면 서로 나이만 차고 나중 돼서 애까지 늦게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아기요? 지금은 남자친구한테도 당분간 결혼 이야기는 잠시 미뤄두자고 이야기해둔 상태예요, 어머님. 빨리 결혼하시는 모습 보고 싶으시기도 하겠지만 저는 지금 저희 어머님 편찮으신 몸 회복 도와드리는 것에 집중하고 싶어서 결혼은 좀 천천히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니, 아버님 직업이 의사시라면서요. 굳이 아가씨가 간호를 도와드릴 필요도 없고 입원하신 거면 그냥 간병했으면 되는 거고 집에만 계시는 거라면 굳이 아가씨 아니더라도 사람 써서 옆에 도와드리게 하면 되지 않나요? 어머님이야말로 금방 회복하실 텐데 그렇게 옆에서 딱 붙어서 굳이 간호 안 해드려도 돼요. 저도 제 주변에 디스크 수술한 친구들 많은데 혼자 잘만 돌아다니고 생활하는 걸요, 뭘. 결혼은 한번 미뤄지면 끝도 없이 미뤄지니 제 생각엔 결혼부터 빨리 서두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아버님이 의사시면 아무래도 따님 결혼하시는데 재정적으로 많이 보태주신다죠? 아무래도 돈도 잘 버시고 하시면 부동산도 제법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아니요. 저는 사람 붙였을 생각도 없고 딸인 제가 있는데 굳이 쓸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주변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수술 부위도 많으셨던 터라 아직도 많이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제가 더 곁에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아드님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결혼하는 거랑 저희 아버지가 의사인 거랑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보태주신다고 해도 처음에 받을 생각 없었는데 남자친구 쪽에서 5천만 원가량 보태주신다고 하시니 저도 그냥 아버지가 보태주시는 돈 받기로 한 거지 애초에는 받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부모님 부동산에 관심도 없고 설령 있다고 해도 그것이 제 것이 되겠다는 기대나 희망도 딱히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거지 그걸 왜 어머니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결혼 전부터 오가는 것이 저로서 많이 불편하네요. 더 이상 이런 이야기 나누고 싶지 않네요.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들이나 엄마나 생각하는 게 똑같더군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벌써 상대 집안 아버지 직업만 보고 재산을 탐하려는 속셈이 너무나도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불쾌하고 기분이 나빠 그 자리를 잠시 피해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빨리 저녁 식사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야겠다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정말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는 게 정말 맞는 것인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심란한 마음을 가지고 자리로 돌아서는데 정말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자친구가 어머니께 화를 내는 장면이었는데요. 둘의 대화를 엿들어 보니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아니, 엄마는 왜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해서 애 기분 상하게 만드냐고. 내가 다시 마음 잡고 결혼해보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알아? 마음에도 없는 사과하고 마음 풀어준다고 내가 얼마나 쌩고생했는데 지금 그걸 엄마가 다 망쳐놓은 거라고. 그냥 좋게 대화나 하고 갈 것이지 쓸데없는 이야기는 왜 한 거야? 아유, 내가 돌려서 말하는 성격이 못 되는 걸 어떡하니. 그리고 내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뭘. 그리고 네가 그렇게 밑작업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진작 말해줬으면 나도 알아서 가만히 있었지. 이게 다 너 도와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게 진작에 조금 잘해뒀으면 엄마까지 나설 일도 없었을 텐데 일 처리 하나 못해서 엄마까지 삼자대면하게 만들어? 지금 이게 내 탓이라는 거야? 병원비 비싸다고 돈 많이 들어갈 거라고 결혼 미루자고 한 사람이 누군데? 엄마 말 안 듣고 그냥 조용히 결혼 준비했음 나중에 결혼하고 나한테 국물이라도 떨어졌을 텐데 엄마 때문에 말짱 도루묵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지라고! 우리 집은 아들 장가 보내는데 5천만 원도 겨우겨우 주는데 저 집은 딸 결혼한다고 1억씩이나 주고 부끄럽지도 않아? 부끄럽지도 않냐고! 어머, 얘가 왜 이래? 이거 놓고 말해! 남자친구는 저와 결혼하려는 노력이 어머님으로 인해 수포가 되었다며 노발대발 역정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말씨름이 이어지게 되니 본인 분에 못 이겨 어머님의 멱살을 잡고 다그치며 이야기하더군요. 그 모습에 놀란 저는 당장 달려가 남자친구를 제지했습니다. 본인의 모습을 본 저를 보고 남자친구도 당황해하며 난감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가지가지한다 싶었습니다. 본인 같은 효자는 없다며 늘 자랑처럼 이야기하던 남자친구는 또 가면을 쓴 모습이었다는 게 들통나게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온갖 정이란 정이 다 떨어져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했습니다. 진짜 어느 모습이 네 모습인지 이제는 도저히 모르겠다. 이제는 하다못해 어머님 멱살까지 잡는 거야? 정말 가지가지한다. 아까 들어보니까 뭐? 국물이 떨어져? 너 같은 놈이랑은 더 이상 만날 생각도 없고 결혼 생각은 더더욱 없어. 혼자 김칫국 그만 마시고 평생 너 그 좋아하는 돈이나 모으면서 살아.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말고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마. 연락했다간 바로 스토커로 신고해버릴 테니까.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도 나가려는 제 손을 잡고 한참을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화가 난 저도 지금 이 손 놓지 않으면 성추행으로 신고해버릴 거라고 하니 그제야 손을 놓아주더군요. 그리곤 저는 곧장 집으로 갔습니다. 자그마치 3년이라는 시간을 이런 속물 같은 인간에게 속아왔다는 게 너무 분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엄마의 사고도 없었고 남자친구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모른 채로 결혼했다면 얼마나 더 큰 배신을 당했을지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했습니다.
이후로는 남자친구의 연락은 싹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에 뜨는 이름조차도 중후하게 되더라고요. 문자며 전화며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조금 귀찮지만 핸드폰 번호까지 바꾸고 모든 연락 통로를 차단했습니다.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알게 돼서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다시 생각해도 정말 얼마나 열받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연을 쓰고 나니 또 한번 후련한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길을 걷다 번호를 물어보는 사람에게 절대 번호를 알려주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